학부 선생님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외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위를 끝내고 파주에서 동물병원을 오픈을 해서 하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어색하다. 개원하시기까지 지금 여정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학부를 졸업을 하고 먼저 대학원을 바로 풀타임으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개원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외과 전공이고 내가 원했던 거는 어떤 병원이든 외과 케이스들을 많이 내가 보고 수술을 많이 집도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원해서 병원들을 들어갔었는데 생각보다 원장님들이 수술을 주는 거에 되게 인색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쌓였으면 좋겠지만 나이도 있고 해서 그걸 기다릴 만한 여유도 없었고 그만큼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럴 거면은 굳이 개원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원을 한 거고 대학원을 들어간 시간이 2010년도에 대학원 들어가서 나 입학했을 때요. 그랬냐? 너 대학원 내가 2010년도 입학했다고? 나 입학했거든요. 대학원생이랑 어떻게 알지? 나 대학원생이었는데. 대학원생이 워너패밀리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근데? 대학원생 생각보다 시간 많아. 아, 진짜? 나는 학부인 줄 알았어요. 나도 너가 학부 때 만난 줄 알았네. 그래서 개원한 게 2018년도니까 이 시간이 한 8년 정도 걸린 것 같아. 근데 제가 아는 재현이 형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어쩌다가 박사까지 가게 되셨나요? 공부를 안 좋아하는 거가 이제 결국에는 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였는데 손을 쓰니까. 사실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할 때 물론 수의사 면허는 그때 땄지만 기왕이면은 이대로 나가서 좀 어중간하게 하느니 뭘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고 그래서 좀 상황이 좋진 않았지만 약간 무리하게 뭐 학자금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학원을 풀타임으로 진학을 한 거고 과를 고를 때도 아무래도 내과 같은 경우는 계속 애기 상태를 체크하면서 약을 쓰고 이 약을 써서 좀 안 들으면 저 약을 쓰고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하는 작업이 많다고 하면 외과도 물론 기본적인 바탕이 많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잘 열어서 잘 닫으면 되는 그게 이제 전공인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대학원 생각할 때 처음부터 그럴 거면은 나는 외과를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외과를 하지 않을까요? 내과는 너무 나의 성향이랑 안 맞았어. 책을 너무 많이 봐야 되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하루 일과가 이게 어떤 병원을 오픈하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24시간 병원이에요. 24시간 병원이란 말은 24시간 수의사가 상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뭐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수의사 선생님이 지금 총 주간에 나까지 4명이 있고 야간에 1명이 있는데 주간에 나 빼고 3명의 시간표를 짜서 오전 오후 근무로 돌면은 나는 이제 보통 긴 시간들을 계속 채우거나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짜놓긴 했지만 100% 짜놓은 건 아니고 좀 탄력적으로 하는데 야간 선생님이 5일 동안 당직을 서주시니까 나머지 이틀은 이제 내가 당직을 쓰고 정해진 휴일이나 정해진 시간표는 없이 그냥 계속 일을 한다고 보면 계속 병원에 있다 계속 있다. 개원 이래로 쉰 적 별로 없죠. 그래서 길게 쉰 적은 거의 없고 사실 대부분 오픈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한 1년 이상은 이제 휴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개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남들처럼 난 휴일은 무슨 요일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은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이제 병원이라는 게 다 나아서 나가면 좋겠지만 안 좋게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보호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동물들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이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계속 우리가 보호자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결과가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컴플레인들이 자꾸 생길 때 뭔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던가 뭐 반려동물 요새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은 CPR하는 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반려동물 인구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 강아지한테 수제 간식, 뼈 간식을 줬는데 목에 딱 걸려서 애가 캣캣. 그거는 사실 수제 간식 때문에 뭐 호흡까지 못할 정도로 목에 걸리지는 않거든요. 보통 보호자분들이 뭐가 걸린 것 같다라고 많이 오시는데 이제 기침인 경우도 많거든. 그냥 일단은 데리고 오셔서 정확히 진단을 하는 거고 사실 뭐 캣캣거리는 거는 완전 응급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서 막 급하게 해결하시려고 해도 제대로 해결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숨을 못 쉴 정도로 딱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기도가 막힐 정도로 뭐가 걸리면은 입을 벌리면 안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끄잡아내는 수밖에 없어. 그거는 물 수도 있는 거네. 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물리는 거 생각하고 이제 끄잡아내야 되는데 그거 못 꺼내면은 그냥 숨을 못 쉬니까 그냥 바로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상황이 많이 되는 게 애기보다 좀 사이즈가 과한 공처럼 생긴 장난감이나 아니면 사과를 좀 크게 주시는 경우. 사과를 뭐 사람 먹는 사이즈 한 반 정도 이렇게 딱 주는데 그것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게. 장난감들은 그런 것들은 별로. 사람은 그렇게 딱 걸리면 하임리 하잖아요. 개들은 하임리가 없나요? 하임리가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진짜 뭐가 걸려서 그런 거면은 엄청 괴로워할 거거든 애들이. 그런 걸 확인 일단 해야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대로 데리고 가라 병원에. 그죠. 우리도 내시경이나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전에 있었던 케이스인데 닭뼈를 먹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니까 완전히 식도랑 위랑 이제 만나는 부분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내시경으로 시도를 했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위까지 밀어 넣으면 위에서 꺼낸다던가 아니면 웬만한 건 위에서 다 소화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꽉 껴가지고 밀리지도 않고 당겨지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 되는데 그 걸려있는 부위가 심장 위쪽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면은 배를 열어서 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새벽 4시 반이었거든. 그때 이제 개용 수술을 닭뼈를 꺼내겠다고. 홍부는 수술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니까 개용을 하면은 막 식도가 요만큼 보이고 여기를 잘라서 뼈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 심장이 있고 막 대동맥이 위에 있고 막 이러니까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강아지들 경련 일으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경련이라는 게 결국엔 내 쪽에 압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응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효과가 사실 크진 않겠지만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꾹 눌러주는 그러면서 전신을 좀 마사지를 해주고 뭐 그런 정도 뭔가 시원하게 딱 응급처치다라고 할 만한 게 있어서. 포도랑 초콜릿을 먹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포도 같은 경우는 소량을 먹어도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먹자마자 데리고 와서 구토를 유발을 해서 구토를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보호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니까 입을 잡고 소금을 많이 먹이는 거예요. 소금을. 그게 이제 집에서 갖고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보통 구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거고 대신에 위랑 식도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방법이고 병원에서는 그걸 쓰진 않아요. 구토를 유발을 시킬 때도 위 안으로 튜브를 넣어가지고 식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로 약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거든요. 우리가 가니까. 저도 사실 소금 그 방법을 배우긴 했는데 소금 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나트륨이 순간적으로 수치가 확 올라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좋진 않죠 그게. 그래서 하는 말이 막 주방세제나 아니면 과산화수소. 병원에서도 과산화수소를 써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산화수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게 공기랑 닿으면 거품이 막 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위가 이제 확장이 되니까 뇌에서 구토를 하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원리인데 소금을 먹이나 과산화수소를 먹이나 식도나 이런 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튜브를 통해서 위에다 바로 넣어주던가 주사약 중에 일종의 부작용인데 혈관으로 들어갔을 때 구토를 유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과산화수소는 비율을 막 어떻게 하는 게 비율을 보통 우리가 쓰는 용량은 이거 가려 얘기해줘도 아니 안 해줘도 돼. 과산화수소가 1kg당 한 2ml 정도면 용량이거든. 대충 뭐 예를 들어 3kg다 그러면은 6ml를 쓰고 또 물을 6을 해서 12ml를 만들어서 먹이는 거. 일반적으로 구토는 1시간 정도 지나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러거든요. 위에서 내려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나 양파 같은 경우는 소량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초콜릿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중독 용량이 작지는 않아서 밀크 초콜릿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초콜릿들은 카카오 함량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덜 급하게 접근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개인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민한 애기들이 있거든요. 뭐 괜찮겠지라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집에서 만약에 바로 병원 데리고 오실 게 아니더라도 초콜릿 중독 증상이 뭐냐 하면 구토를 한다던가 설사를 되게 급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과흥분 상태로 가는 게 있고 애들이 막 평소랑 다르게 막 미쳐 날뛴다 그러면은 중독 증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빠르게 뛰고 계속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병원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게 시점이 어느냐에 따라서 뭐 하루 정도 수액을 맞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먹는 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럼 방금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집안에다가 구비해 놓으면 좋을 만한 응급 물품 같은 게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뭐 연고 같은 것들은 동물용이랑 사람용이랑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써도 되는데 먹는 약은 사람 거는 먹이면 큰일 나니까 안 먹이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붕대랑 이런 것들 있으면 좋고 우리가 쓰는 밴드 같은 것들은 이제 털없는 피부에 붙이면 너무 접착력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다음 토픽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호주나 영국에서 목줄을 타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국내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생길 수 있을까요?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을 개인이 조성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정부에서 공원 하나를 아예 그냥 애견 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하겠지.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랑 다 같이 쓰다 보니까 목줄을 해달라고 적어놓긴 하잖아.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한국은 보호자들이 아직 강아지에 대한 걸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냥 일반 공원에 개들 풀어놔도 상관이 없거든요. 호주는 아무도 뭘 안 하고. 동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물리는
되는 것들이 이슈가 된 적들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결국에는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어떤 지자체에서 여기는 그냥 목줄 안 하고 있는 공원 이렇게 해서 구획을 아예 딱 정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게 싫은 사람들 안 가는 상황이 될 건데 그럼 안 가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그런 공원이다라고 홍보를 해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거 불편한 사람들만큼 요새는 동물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호주에서 알아온 건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유기를 하면은 바로 유기동물센터로 보내잖아요. 근데 호주는 파운드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들을 첫 번째로 일단 들여놓는 건데 거기서 질병이 있는지를 먼저 다 체크하고 두 번째로 행동학적 문제가 있는지를 다 체크해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를 안 된 애들은 안락사를 결정을 해서 대학교나 필요한 쪽으로 보내서 안락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통과된 애들은 보호소로 이렇게 보내고. 우리나라도 저는 그걸 도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된 병원들이 다 있어요. 단체에서도 자기네들 단체 단위로 컨택을 해서 지정하기도 하고 시에서도 보통 중성화 사업을 하는 병원들을 지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진 않지만 보통 보호단체들이 제휴된 병원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정부의 보호소보다는 단체에서 하는 보호소가 훨씬 많으니까 사설로 계속 하다 보니까 시스템들이 막 중구난방이긴 한데 어쨌건 간에 보호소나 보호단체 분들은 동물들을 상당히 많이 아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애기들 치료할 때가 있으면 보통 치료를 어떻게든 해주시는 편이에요. 파운드의 제가 장점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보통 동물보호소에 격리시설이 잘 마련돼 있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파운드의 역할은 그 격리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파운드라는 제도를 만약에 우리가 도입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소동물 임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금액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 인식이. 근데 뭐 어느 정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현재 수의사 관련 법에서 혹시 개선돼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자가진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법상으로 봤을 때는 자기 동물한테 주사를 놓는다거나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인 동물한테는 전문가랑은 다르니까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수의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나는 꼭 무조건 없어져야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뭐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한 것들은 뭐 보호자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병원 오시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금액적인 면도 있고 예방접종까지 어차피 피하 접종하는 거고 그거 배우면은 제대로만 잘 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면 예방접종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예를 들면은 진짜로 뭐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거든요. 전문성 자체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요새 동물 약국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사들이 뭐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동물한테 약을 쓰는 법을 제대로 완벽하게 배우고 오지는 않잖아요. 사실 처음에 그런 동물 약국들이 문제가 됐을 때 자기네들도 학부 때 뭐 동물 약에 대한 수업을 들으니까 이제 약을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난 수의사인데 나도 학부 때 소, 돼지, 양, 말 다 배웠고 새도 배웠고 다 배웠어. 근데 내가 어디 가서 그걸 할 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학부 때 들은 게 다고 지금 당장 소가 어디 아프다, 돼지가 어디 아프다, 뭐 닭이 어디 아프다 하다못해 특수동물로 많이 기르시는 뭐 토끼나 햄스터가 아프다고 해도 저는 그거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너무 쉽게 접근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가진료랑 약간 얽히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 물론 대부분 안 그렇겠지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내가 봤던 케이스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사람 감기약을 주면서 뭐 이거 한 반알 먹이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반알 먹이세요라고 처방을 그냥 알체로 줬는데 보호자는 이제 빨리 낫게 한다고 한 알을 먹인 상황이었고 그 약품 성분 우리가 찾아서 용량을 막 계산해봤는데 치사량이 한 12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죽었는데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아 이거는 좀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가진료랑 맞물리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호자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처방전을 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어떤 약을 얼마나 썼는지 나한테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약국 가서 약 지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건 훨씬 싼데 너네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이래요. 동물한테 쓰는 약들이 거의 80% 이상이 사람 약이고 그거를 동물 용량으로 우리가 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사법인지 수의사법인지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쓰는 약물은 우리가 처방전을 발급을 못해요. 이 약을 이만큼 썼더라도 우리가 보호자한테 이 약 이만큼 썼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동물 전용 약이 아니면. 그럼 예를 들어서 심장약을 보호자가 처방전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심장약이 한 뭐 몇 가지가 들어간다 하면 동물용 약은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약들은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받아가도 소용도 없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보통 보호자분들이 그거 너네가 돈 벌려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법적으로 걸리는 거 우리가 그래서 못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병원을 가신다고 하면 그쪽 수의사랑 통화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보호자한테 못 주고 수의사끼리 사람용 약 뭐 얼마 썼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보호자분들한테 그걸 드리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못 드린 거라는 거, 그거는 좀 널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베이직한 것만 얘기는 했는데 약에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막 1부터 5까지인가 이렇게 있는데 호주는 그래서 약국에서 팔 수 있는 거를 아예 그냥 완전히 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과용량으로 줘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만 판다. 그런 게 아직 국내에는 정착이 안 됐나 봐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약의 전문가는 약사님들이니까 그분들이 권한이 제일 많아요. 그분들이 못 다루게 해야 되는 약들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관심 있고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은 잘 할 텐데 아닌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결국에는 동물병원도 마찬가지고 약국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뭔가 자꾸 자기네들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길들을 자꾸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이거 찾고 저거 찾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건데, 나는 이제 수의사 입장에서 보는 거고 좀 안 좋았던 케이스들을 몇 케이스 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죠. 그때 약 많이 먹어서 죽은 애도 나이도 많았거든. 한 18살 막 이랬는데 다른 것 때문에 학교 병원에 왔었고 몇 날 며칠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낫게 해서 이렇게 보낸 상태였는데, 그러고 한 6개월 있다가 그러고 와서 죽어버리니까 좀 허무하지 그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냥 이런 정도 생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인터뷰가 길었었는데 그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카메라를 쳐다보지 못하겠어. 자꾸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 민망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